혹시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가 어느 평범한 하루 속에서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적 있나요? 서울 근교에 있는 고급 빌라 단지, 완벽하게 손질된 정원과 매끄러운 대리석 대문 너머. 그곳에 살고 있는 37세의 재벌, 서윤호. 그는 대한민국 최고급 레스토랑 체인과 수십억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보유한 유명 사업가였다.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눈빛엔 늘 부러움과 질투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다. 바쁜 일정 속 그는 매일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 같은 회의. 뭔가 빠져있는 듯한 감정이 그를 잡고 있었다. 며칠 전 그의 수석 셰프가 회의 중 이렇게 말했다. 요즘 야채 납품처 품질이 안 좋아졌습니다. VIP 손님들 불만이 많습니다. 윤호는 그 말을 듣고 제마에 묘하게 가슴 한켠이 찌릿했다. 직접 한번 봐야겠어. 서울 외곽 재래시장에 가보자. 숨겨진 좋은 거래처가 있을지도 모르지. 비서가 당황하며 말렸다. 회장님께서 직접 가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건 저희가. 하지만 윤호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사무실만 있으면 숨 막혀. 바람 좀 쐬자. 칠세 회장님. 그리하여 윤호는 아침 일찍 차를 몰아 경기도 외곽의 한 작은 시골 시장으로 향했다. 고급 세단이 흙탕길을 지나며 튀는 진흙에 범벅댔고 비가 갠 후여서 시장 바닥은 질퍽하기까지 했다. 작고 낡은 천막 아래 가지런히 정리된 야채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야채를 정리하던 한 소녀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가녀린 아이가 윤호의 시선을 붙잡았다. 초라한 옷차림, 손엔 흙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손놀림은 능숙하고 부지런했다. 윤호가 다가가 가격을 물으려 고개를 숙였을 때 아이의 이마에 난 달 모양의 검은 점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점은 정확히 그녀와 같았다. 10년 전 그가 사랑했고 그러나 떠났던 여자 정하은. 그녀의 임에도 그와 똑같은 점이 있었고 그녀가 웃을 때마다 도드라졌었다.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윤호의 머릿속은 순간적으로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혜은의 따뜻한 눈빛, 소박하지만 정겨운 식사, 그 모든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삼촌 야채 사세요. 우리 집 건 약 안 쳤어요. 소녀의 해맑은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데려왔다. 윤호는 얼떨결에 야채를 몇 다발 샀고 아이가 말한 가격보다 2배를 건넸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마의 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소녀가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골목을 따라 사라질 때 윤호는 발걸음을 뗄 수는 없었다. 마치 무언가에게 이끌리듯 그는 소녀의 뒤를 조용히 따라가기 시작했다. 빨갛게 물든 흙길 양옆으로 펼쳐진 논밭 사이를 작은 발걸음이 리듬감 있게 지나간다. 그 뒤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가는 윤호. 그는 아이가 자신을 눈치채지 않도록 멀찍이 떨어져 걸었지만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붙잡혀 있었다. 지우야 어디 가니? 길가에서 팔을 정리하던 아주머니가 소녀를 반갑게 불렀다. 엄마한테 야채 가져다 드릴 거예요. 지유. 그제서야 윤호는 아이의 이름을 알게 됐다. 소녀는 바구니를 힘겹게 메고 시골길을 따라 걷는다. 윤호는 숨을 고르며 따라가다가 그녀가 멈춘 곳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낡은 함석 지붕과 흙벽으로 이루어진 작은 집. 마치 바람만 불어도 무너질 듯한 허름한 곳. 지우는 익숙하게 대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 순간 집 안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지우야 왔니? 야채 좀 줘볼래? 윤호의 심장이 다시 요동쳤다. 뒤에요. 요동쳤다. 그 목소리 절대 잊을 수 없는 정혜운이었다. 그는 몇 초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발을 옮겨 문 앞까지 다가섰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혜운. 10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그 시절처럼 따뜻했고 그리웠다. 다만 더 마르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으며 머리카락도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혜운의 손에서 바구니가 떨어졌고 안에 담긴 야채들이 마루로 흩어졌다. 윤호, 어떻게? 여길?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윤호는 대답하지 못한 채 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구석에 앉아 낡은 그물을 꿰매는 중년 남자. 그리고 장난감을 들고 뛰어노는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지우는 조용히 해운 옆에 다가섰다. 그 가족의 풍경은 가난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윤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모든 걸 가졌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낡은 나무 의자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차분하게 식어가는 보리차가 오래된 침묵을 대신한다. 윤호는 집안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그 애, 지우. 그 아이 이마의 점이 너랑 똑같았어. 혜우는 순간적으로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곧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우연이야. 지우는 내 남편과 나 사이의 아이야. 하지만 윤호의 눈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 혜우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윤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모든 걸 가졌어. 돈명의 화려한 인맥. 그런데 단 한 번도 누군가와 진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 혜운의 눈가에 살짝 물기가 돌았다. 윤호야, 넌 내 꿈을 위해 떠났잖아. 나는 그걸 막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왜... 그때 넌 임신했었지. 기억나. 근데 넌 아이를 잃었다고 했었어. 혜운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맞아. 그렇게 말했지. 그 순간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윤호는 그 웃음 속에서 묘한 진동을 느꼈다. 자신에게서 들려오는 목소리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혜운아, 지우가 정말 내 아이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입술은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눈가에서 흐르는 눈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윤호는 마을 근처 작은 여관에 방을 잡았다. 잠자리는 낯설고 딱딱했지만 더 이상 도시의 푹신한 침대가 그리워지지 않았다. 창밖으로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는 그의 머릿속을 뒤흔드는 수많은 기억들과 섞여 퍼졌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아내인 차민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며칠 더 여기 있어야 해. 또 뭐야, 회사는 엉망이고 당신은 연락도 안 되고 지금 장난하는 거야? 민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윤호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다. 민서는 사업 파트너로서 뛰어났고 10년간 함께 회사를 일궈왔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오랫동안 감정이 아닌 계약에 가까웠다. 다음날 아침 윤호는 마을 학교를 찾아갔다. 낡은 교실, 삐걱거리는 의자. 교무실에서 그는 지우의 담임 선생님과 대화했다. 지우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책임감도 강하고 동생을 잘 챙겨요. 근데 자주 결석해요. 엄마를 도우려고 장에 나가거든요. 그 말에 윤호는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다. 한때 그는 자신의 아이는 명문학교 외국 유학 최고만 주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아이일지도 모르는 지우는 장마철이면 학교조차 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혜운의 집을 다시 찾았다. 손에는 아이들을 위한 과자와 우유, 그리고 직접 준비한 쌀과 생필품이 들려 있었다. 혜운은 문 앞에서 그를 막았다. 윤호야, 이러지 마. 우리 괜찮아. 도와줄 필요 없어. 그러나 집 안에서 조용히 그 말을 더 듣고 있던 혜운의 남편 강도진이 나섰다. 평범한 어부의 외모 거칠지만 눈빛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그가 좋은 뜻으로 도와주려는 거라면 거절할 이유 없어요. 윤호는 그 말에 놀랐다. 의외였다. 자신 같았으면 의심부터 했을 텐데. 잠시 후 윤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지우가 당신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혜은 씨가 임신한 상태로 마을에 돌아왔고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나는 그냥 알았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사랑이죠. 지우는 내가 아버지라고 믿고 자랐고 나도 그 아이를 그렇게 믿고 키웠으니까요. 윤호는 숨을 삼켰다. 자신이 10년 전 등을 돌렸던 여자를 누군가는 아무 조건 없이 품고 함께 살아온 것이다. 그날 밤 윤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결심했다. 나는 이 마을에 남겠다. 그리고 진실과 마주하겠다. 어느 흐린 오후 시골길에 검은 세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섰다. 구두굽 소리가 진흙 위로 묘하게 울렸다. 문이 열리고 도시적이고 세련된 여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입술은 짙은 레드. 시골 마을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바로 윤호의 아내 차민서였다. 혜운의 초라한 집 앞에 멈춰선 민서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서늘한 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그때 윤호가 마당에서 나왔다. 민서, 어떻게 여길... 민서는 웃지 않았다. 당신 나랑 회사를 함께 일군 거 다 잊었어. 지금 회사는 지옥인데 당신은 여길 선택했다고. 혜우는 두 아이를 안으로 들이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민서는 윤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저 여자, 그리고 그 애, 그게 이유야.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민서야, 미안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민서의 눈이 흔들렸다. 당신? 설마 그 애가 당신 자식이라고 믿는 거야. 윤호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는 그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좋아. 당신 여기 남겠다면 남아. 하지만 회사는 내가 지킬 거야. 나 없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 똑똑히 기억해.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차에 올라탔다. 출발하려던 그 순간 한마을 주민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큰일 났어요. 도진 아저씨가 배 뒤집혀서 강에 빠졌대요. 윤호와 하은 모두 동시에 뛰쳐나왔다. 민서도 차문을 열고 따라 나섰다. 강가에는 이미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구명조끼도 없이 떠밀려 나온 도진이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실려 나왔다. 의식을 잃은 그의 몸은 차갑고 축축했다. 병원으로 가야 해요. 하지만 마을엔 병원이 멀었고 응급차가 올 순 없었다. 윤호는 민서를 향해 간절히 말했다. 내 차로 데려다줘. 부탁이야. 민서는 망설였지만 혜운의 떨리는 눈빛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타.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야. 병원 응급실. 도지는 중태였고 수술이 시급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윤호는 망설이지 않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 돈은 내가 낼게요. 살려주세요. 복도 끝에서 민서가 그를 지켜보며 말했다. 정말? 그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할 거야. 윤호는 대답했다. 사랑은 아니야. 하지만 책임이야. 내가 망쳐버린 인생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 민서는 눈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을 사랑했어. 누구보다도. 근데 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나 혼자였던 거야. 그녀는 윤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다. 이젠 자유야. 대신 회사는 내가 지킬게. 윤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그가 처음으로 알아차렸다. 수술실 앞 의자에 혜우는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지우는 동생을 품에 안고 말없이 엄마 곁에 앉아 있었다. 윤호는 병실 앞 창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얼마 후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다만 당분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혜운의 눈에 눈물이 맺혀떴다. 윤호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괜찮아. 그는 강한 사람이야. 그 순간 혜운은 속삭이듯 말했다. 윤호야, 아직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을 이었다. 지우는 내 딸이 맞아. 그리고 태어난 후 나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단 진단을 받았어. 그래서 태희는 우리가 입양한 아이야. 윤호는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그걸 왜 이제야? 너에게 연민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어. 약한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그 순간 윤호는 깨달았다. 혜운의 강함 도진의 품, 넓은 사랑 아이들의 순수함,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오랫동안 잃고 있던 것들이었다. 며칠 후 도진이 눈을 떴다. 의식이 돌아오자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은 혜운도 아이들도 아닌 윤호였다.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윤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진 빚일 뿐이에요. 도진은 눈을 마주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우가 당신 딸인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9년 동안 나를 아빠라고 불러왔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아빠가 될 수는 있겠지만 나의 자리를 빼앗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윤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지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약속이든 하겠습니다. 그들의 악수는 짧았지만 깊었다. 며칠 후 윤호는 마을 회관에서 소박한 발표를 했다. 이 마을에 초등학교 보수공사를 지원하고 아이들이 비 오는 날에도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도로를 새로 깔겠습니다. 주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혜운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날 밤 윤호는 짐을 챙기고 혜운의 집을 찾아갔다. 난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어. 지우를 망치고 싶지 않거든. 혜운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무언가를 내밀었다. 작은 노란색 편지 봉투. 지우가 쓴 것이었다. 윤호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아빠란 거 알아요. 근데 아빠는 도진 아빠도 맞아요. 저는 둘 다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행복해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우. 윤호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오랫동안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고맙다, 지우야.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윤호는 여관방을 정리하고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창문을 열자 안개가 깔린 논밭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우와 태희가 들판에서 뛰어노는 소리였다. 윤호는 마지막으로 혜운의 집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문 앞에 작은 상자를 두고 돌아섰다. 상자 안에는 지우 앞으로 개설한 통장과 메모 한 장, 그리고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지우야, 너는 내가 살아온 시간 중 가장 따뜻한 기억이야. 나중에 커서 이걸 읽게 된다면 부디 잊지 말아줘. 누군가 너를 끝까지 사랑했고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윤호 아저씨, 아니 아빠가? 그날 저녁 윤호는 마을 어귀에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이 지고 있었고 들판 위로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떠났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몇 개월 후 봄, 마을 초등학교는 새로 단장되었고 흙길은 깔끔한 아스팔트로 포장되었다. 지우는 반장이 되었고 태희는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도지는 건강을 되찾고 다시 바다로 나갔으며 혜우는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혜우는 가끔 저녁이면 마당나무 아래에 앉아 윤호의 편지를 꺼내 읽는다. 혜우나, 널 사랑했던 시간은 후회하지 않아. 널 떠나보낸 너의 선택, 그리고 너를 지켜낸 도진의 사랑. 모든 것이 내겐 소중했어. 이제 나도 나만의 길을 가보려 해. 하지만 네가 살아가는 이 마을이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느꼈던 곳이라는 걸 부디 기억해줘. 지우는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했다. 진짜 가족은 피보다 더 깊은 믿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이라고요. 윤호는 어디선가 아마도 먼 도시에서 조용히 살아가며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한다. 그날의 노을, 그 미소, 그 아이들, 그게 진짜 삶이었다. 그날 이후 윤호는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여름 저녁 해질 무렵 마을 아이들이 논두렁에서 놀다가 말한다. 어떤 아저씨가 멀리서 지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사라졌다고, 누군가는 그게 윤호였다고 믿고 또 누군가는 그저 지나가던 나그네였다고 생각한다. 혜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짓는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본다. 어딘가에서 그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책임이 얼마나 깊은 감정을 품고 있는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윤호의 선택은 어쩌면 늦었지만 그 진심은 분명히 모두에게 닿았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 따뜻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삶은 때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여정이기도 하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우가 자라서 어떤 어른이 될지, 윤호는 다시 돌아올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